자, 시작할까요? 레벨 3의 에셋 알로케이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셋 알로케이션은 여러분이 레벨 2까지 공부를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런 이제 제목으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레벨 3에서는 에셋 알로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뭐 하여튼 제목은 바뀌어 있어요. 내용은 크게 어렵다 이런 내용은 없고 조금만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제 자체가 대단히 한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뭐 시험에서 틀릴 게 없이 그냥 무난히 답을 다 쓰거나 또는 뭐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에셋 알로케이션이 챕터가 모두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리딩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딩 3, Overview of Asset Allocation.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챕터고, 이 챕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Principles of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의 원칙에 대한 게 두 번째 챕터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챕터는 Asset Allocation with Real World Constraint.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제약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산 배분을 할 때. 그러면 그런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챕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챕터에서 뒷부분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포커싱을 하셔야 될 게 두 번째 챕터를 포커싱을 하셔야 돼. 두 번째 챕터가 이제 Principles of Asset Allocation이라는 그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Asset Allocation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Asset Allocation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자산 배분 방법이에요. 자산 배분 방법. 그래서 어떤 원칙 하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각각의 원칙에 맞는 자산 배분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공부할 게 뭐 3가지 정도의 에셋 알로케이션 방법 이렇게 공부하게 될 텐데,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에셋 알로케이션은 mean variance optimization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레벨 2까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할 때 efficient frontier 그린다 뭐 이런 류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mean variance optimization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또는 뭐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에셋 알로케이션 방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거 말고 뭐 예컨대 이제 liability relative asset allocation이 있어요. 부채를 바라보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관점에서 goal based investing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뭐 되게 크게 보면은 3가지 그룹으로 이제 asset allocation 방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asset allocation 다루고자 하는 그 방법은요, 2가지예요. goal based investing은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 합니다. PWM에서 그건 하는 거고, 개인이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목적형의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거는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sset Allocation 주제에서 하는 거는 2가지 할 거예요. Mean Variance Optimization 하고, 그 다음에 Liability Relative Asset Allocation. 그러니까 부채를 바라보면서 자산 배분하는 방법. 이 2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투자들 하고 계시나요, 혹시? 투자. 자산 배분들 잘 하고 계세요? 왜요?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는 배우고 공부를 했지만 정작 자산 배분을 안 하죠. 아니면 뭐 자산 배분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자산 배분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자산 배분을 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없죠. 그냥 막연합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몰빵 투자는 하지 말자. 분산하자. 이렇게는 되어 있고, 분산을 할지언정 그 분산 투자를 하는 원칙이나 방법, 뭐 구체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요.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산 배분은 개인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개인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자 이러는 것들은 mean variance optimization 하자. 누가 개인이 mean variance optimization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에셋 알로케이션 전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투자 금액이 많죠.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그 투자 금액이 투자하는 돈이라는 거는 기관 자체의 돈이 아니고 대부분이 고객의 돈입니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근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은행 겁니까? 다 예금자들의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가지고, 또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보험회사 겁니까? 보험계약자들이 있는 보험료입니다. 이런 걸 운용을 해야 되다 보니
결국은 누구를 대리해서, 고객을 대리해서 제가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신령한 관리자의 업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소명인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에셋 알로케이션은 주제가, 대상이 전부 다 institutional investor,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왜냐면 아카데믹한 게 그게 기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기에는 그 가지고 있는 모델도 단점들도 있으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리딩 3의 Overview of Asset Allocation. 자, 이게 공부해야 될 주제인데, 오늘 hopefully 이거 끝날 수 있으면 좋고, 이 챕터가 못 끝나게 된다면 시간이 썩 그렇게 우리가 이제 쫓기면서 공부해야 될 그런 시간표는 아니니까 조금은요 꼼꼼히 이렇게 짚어가면서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거기서 먼저 이그전 포커스는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모듈 3.1 볼게요. Investment Governance. 자, 거버넌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렇게 하면은 기업의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거버넌스가 뭔가요?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는 게.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게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배구조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게 주인을 말하는 거다. 그런 뜻은 아니죠.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세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버넌스에는. 두 번째는 조직의 R&R이 있어야 됩니다. 롤과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구조, R&R, 프로세스, 이걸 몽땅 합쳐서 거버넌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거는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은 어떤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각의 조직들이 가져야 될 R&R은 뭐가 있는 거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개념일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는 투자 실행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투자를 실행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investment governance ensures that appropriate individuals or groups make informed investment decisions and conduct oversight activities on behalf of investors. 이거 볼게요. 자산 배분이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산 배분은 실행의 문제입니까? 계획의 문제입니까? 아니, 자산 배분은, 그럼 또 다시.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자산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산. 좋아요. 주식, 채권. 또. 주식, 채권만 생각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다른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캐시 이퀴벌런트.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유동성 자산 생각이 나야 되니까 캐시 이퀴벌런트 한 에셋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캐시 이퀴벌런트 한 거는 현금, 예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픽스드 인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채권이죠, 본드. 그 다음에 스탁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 투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대체 투자는 범위가 대단히 넓죠.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헤지 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또는 커머디티 종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에셋 클래스가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몇 퍼센트,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다 몇 퍼센트 할고, 이게 자산 배분이 아니고 에셋 클래스에다가 몇 퍼센트씩 우리가 배분하는 겁니까? 이게 자산 배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산 배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딱 그냥 주식만 산다니까,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올터네이트 대체 투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거의 없다니까요. 그 자산 배분을 안 해. 그걸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한다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방금 그 문장에서 나와 있었네.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On behalf of investors. 투자자를 위해서. 그 투자자 사실 누구냐면 고객이에요, 고객. 그 고객을 위해서 뭔가 적절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그게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입니다. 고객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아무나 말이죠. 한 명이 내 마음대로 고객을 위해서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고객을 위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까지에는 그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에 해당되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롤과 리스폰시빌리티도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도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 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objective of effective governance is to match the investors' object with their constraint while ensuring that investment decisions comply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자, 효과적인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The effective of the objective of effective governance 동그라미 쳐놓으시는데 좀 효과적인 그런 이 거버넌스의 목표는 뭐냐면 매치하는 거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뭐를 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 말랐으니까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 투자자의 목적은요,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리턴 오브젝티브가 있고, 두 번째는 리스크 오브젝티브가 있어요.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디테일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리턴 오브젝티브와 리스크 오브젝티브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거를 맞추는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자, 리턴 오브젝티브라고 하면 이런 거죠. 수익률 몇 % 달성해야 되는 거니. 이게 리턴 오브젝티브예요. 근데 수익률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반드시 표준 편차와 같은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험은 어느 범위에서 우리가 제한을 하면서 수익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니. 그게 리턴 오브젝티브와 리스크 오브젝티브를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규제라든지 법률 같은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investment governance also seeks to improve investment performance by aligning asset allocation with implementation. 자, 그 다음에 그 asset allocation은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들으실 때 이게 실행의 문제입니까? 계획의 문제입니까? 라고 했는데 asset allocation은 계획의 문제입니다. 플래닝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각각의 asset 클래스에다가 몇 %를 투자하자고 플래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실행을 하는 거는 그렇게 배분된 자산 클래스에다가 어떤 자산을 집어넣을 거니 채워 넣는 과정이 그 실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는 implementation을 주로 여기서는 공부를 하지 않고요. 플래닝하는, 웨이팅하는 것, 자산 배분하는 것만 여기서 asset allocation을 공부를 합니다. 자, 질문 해볼게요. 또 레벨 2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할 때 implementation 관련된 거 공부하셨나요? 실행과 관련된 거.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그 레벨 2에서 강의한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뭐 커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슷할 거야. 혹시 패시브 매니지먼트, 액티브 매니지먼트 또는 액티브 포트폴리오 이런 거 공부하셨나요? 그건 전부 다 실행의 문제입니다. 실행의 문제.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처음에 자산 배분을 했어요. 주식에다가 몇 %, 채권에 몇 %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요. 그게 벤치마크예요. 그게 가야 되는 게 국룰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내가 좀 다르게 자산 배분해 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액티브한 겁니다. 그거는 실행의 문제라고요. 내가. 그리고 설사 만약에 주식과 채권에다가 60대 40으로 하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벤치마크가 있고 채권의 벤치마크가 있는데 주식의 벤치마크와 채권의 벤치마크는 내가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구성 자산들을 좀 다르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액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는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그 액티브와 패시브는 실행의 문제고, 에셋 알로케이션은요, 계획의 문제입니다. 에셋 알로케이션 우리 주제에서 공부하는 건 전부 다 계획에 대한 것만 공부해요. 그 다음에 실행과 관련된 거는 조금만 다룹니다. 조금만. 물론 레벨 2에서 많이 다뤘어요. 액티브 매니지먼트 하면서 인포메이션 레이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행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요거의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improve investment performance를 해야 되는데 투자의 성과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일 거냐면 asset allocation 하고요, implementation, 계획과 실행을 갖다가 alignment를 해야 된다. 이게 계획한 거하고 실행하고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지 계획과 실행이 따로 놀게 되면 그러면 목적한 걸 이루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 밑에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models establish long-ter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이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한번 볼까요?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그 번호 넘버링을 좀 해놓을까요? 넘버링.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다가 1번이라고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Rights and Responsibility가 2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Investment Policy, IPS, 여기다가 3번, Strategic Asset Allocation에 4번, Reporting Framework가 5번, Governance Audit, 이게 6번입니다. 자, 1, 2, 3, 4, 5, 6번은 이 제가 넘버링을 한 거는 그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바로 위에 또는 앞장에 보시게 되면 맨 먼저 뭐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앞번에 보면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Models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효과적인 인베스트먼트 커버는 첫 번째, establish long-term and short-term investment objective. 투자의 목적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번호가 있잖아요. 1, 2, 3, 4, 5, 6번 번호가 있는데 1, 2, 3, 4, 5, 6, 6번 번호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바로 그 이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나오는 investment objective부터 시작해서 right and responsibility 이런 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걸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investment objective 보세요.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investment objective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냐면 investment objective를 명확히 clarify 해야 되는 거냐면 정확히 찾아내야 되는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asset allocation 하고자 하는 investment approach가 있거든요. 또는 뭐 asset allocation 또는 investment 얘가 approach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연결. 요렇게 그 asset 그 investment objective 옆에 1번 investment objective 다음에 옆에다가 괄호한 다음에 asset allocation 또는요 investment approach하고 연결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자, investment objective하고 그 objective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 그래서 objective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할 게 이거 공부할 거예요. investment approach 어떻게 하는 건지. 봅시다. Long-term and short-term objective articulated that investor would like to achieve. Some examples of investment objective.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좋은데 투자의 목적. 첫 번째 점 찍은 거 보세요. The objective for a pension fund. 자, 이거 주제가 누구냐면 대상이 우리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펜션 펀드 기관 투자자예요. 펜션 펀드에 그러면 investment objective는 뭘까요? 보니까 to meet current and ongoing plan liabilities. 펜션 펀드는 퇴직연금이잖아요. 퇴직연금이니까 나중에 연금 수혜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연금 수혜자들한테는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 연금을 즉시에 줘야 될 때 그 돈을 줄 수 있게끔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다. 이 말 이해되나요? 자, 질문해 볼게요. current and ongoing plan liability. 연금 수혜자한테 줘야 될 돈이 있잖아, 이게 보면은 언제 이 돈을 줘야 되는 거며 얼마를 줘야 되는 건지를요 지금 우리가 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들 가입하셨어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의 상태로 당신이 언제까지 돈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연수령액 얼마입니다. 그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시면 나중에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그 연금과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그 납입하는 형태로 계속 몇 세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몇 세부터 시작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이 얼마입니다. 예상 수령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라이빌리티를 얼마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타이밍과 어마운트를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펜션 펀드는. 그러니까 타이밍과 어마운트가 얼마의 라이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운용을 해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되시는 거죠? 간단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라이빌리티는요 안 줄 수 있나요? 아니 펜션펀드에서 라이빌리티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줘야지 그거를. 퇴직연금들 가입 안 하셨지? 퇴직연금 연금사업자가 있다니까. 퇴직연금 연금사업자가 내 연금보험료 낸 걸 가지고 막 운용을 했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줄 돈이 없으니까 돈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안 되죠. 이거는 리걸 라이빌리티 반드시 줘야 되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이빌리티를 갖다가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류의 인베스트먼트 어프로치가 뭐냐면 라이빌리티 렐러티브하게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부채를 바라보면서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다. 펜션 펀드 같은 게 아주 대표적으로 부채를 바라보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objective endowment. endowment는 그냥 기금입니다. 동창회 기금 이런 것들이에요. 동문회 기금 이런 것들. The objective for endowment is to achieve a rate of return that exceeds the return required to fund the current and ongoing distribution. 자, 대학 동창기금, 동문기금 이런 게 대표적인 endowment인데 그 동문기금 어디다 씁니까? 혹시 동문회에서 뭐 좀 돈 내라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연락 받아서? 어떻게 알았는지 동문회에서 가끔 연락 오더라고요, 그걸. 뭐 도네이션도 합니다. 뭐 지로 같은 거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돈도 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그러면 동창회는 총장 월급 씁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 동문회 발전 기금으로 무슨 뭐 동문회관을 짓는다든지 뭐 장학재단을 만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리걸 오블리게이션 아니죠. 그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요. 자, 이제 그 학교를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있어요. 그 등록금을 가지고 재원을 일단은 충당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다우먼트에서 돈을 내 가지고 뭐 예컨대 무슨 동문회관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는 라이빌리티라는 개념이 사실은 뚜렷하게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 ongoing distribution입니다. 매년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초과하는 있잖아요. 그죠? 그걸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이거 변동성 큰 거 좋아요? 작은 거 좋아요? 수익률이 변동성이 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수익률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정적으로 수익률 초과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무슨 접근 방법을 쓸 수 있는 거냐? MBO 어프로치 쓸 수 있어요. Mean Balance Optimization. 그 변동성을 최소한 줄이면서 수익률을 그냥 높이는 접근 방법 뭐가 있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얘는 접근하면 된다고요. 굳이 부채의 타이밍과 어마운트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부채에 딱 맞춰서 자산 운용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여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펜션 플랜은 다르다니까요. 부채가 정해져 있어요. 부채 바라보면서 운용을 해야 돼요.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게 많이 다르다고요. 자산을 딱 째려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봅시다. The objective for an individual investor. 개인입니다. 개인의 목적은 is to have a sufficient asset for retirement while adhering constraint and risk preferences. 자, 개인이 말이죠. 자산을 운용을 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개인이 자산을 운용할 때의 목적. Private Wealth Management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개인은 자산 배분 안 해요. 걔는 에셋 얼로케이션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하나만 몰빵하지 말고 그냥 좀 분산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goals-based investing이라는 게 있어요. goals-based investing. 뭐 GBI라고 줄여서 쓸 수 있는데요. 개인한테 mean balance optimization 하라고 하게 되면 안 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끔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통장에다가 이름을 다 붙이게끔 합니다. 통장에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구자가 있는데 이 구자에다가 누구 이름 붙여놓고 이 구자 이름에다 이 구자에 누구 이름 붙여놓고 이름 붙여놓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일종의 목적인 거예요. 얘는 우리 애들 뭐 학교 학자금으로 쓸 포트폴리오. 얘는 우리 뭐 자식들 나중에 크고 나면 나중에 시집 장가 보낼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 먹고 살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 적어도요, 한 서너 개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서너 개의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분산을 하게끔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The Objective for Individual 개인 투자자는 to have a sufficient 충분한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for retirement 이거는 for retirement 목적이죠. 그러니까 리타이먼트에 대비한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고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리타이먼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For children's education, 네, 우리 애들의 교육을 위한 있어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그 투자 목적은요, 목적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목적형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mean balance optimization 개념이 되게 약하다고요. 제 말 이해됐나요? 자, 첫 번째 점에 해당되는 건 뭐였어요? 펜션 펀드는 무슨 접근 방법 쓴다고요? 인베스트먼트 어프로치가? 부채 보면서 하자, 이게. 라이빌리티 렐러티브하게 하자. 두 번째는요, 딱 부러지는 부채라는 개념이 없고, 뭐 나가는 돈을 갖다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률만 나오면 되는 거다. 이런 거다. 얘는 mean balance optimization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부채라는 개념도 이거는 확실하게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생활 1, 2생의 부채가 있는 거죠. 내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부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내 자신에 대한 부채, 그 리타이먼트에 나중에 그 충당하기 위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그런 부채 목적들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됩니다. 접근 방법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 asset allocation 이 주제에서는 세 번째 거는 안 합니다. goal based investing은 안 해요. 얘는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좀 내려오시죠. At the core of investment objective statement is a return requirement. 자, 이 investment objective의 종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접근 방법은 아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liability relative 하는 거하고, 그 다음 mean balance optimization 하는 거하고, GBI 하고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return 이 objective의 종류에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return objective가 있고요. 두 번째는 risk objective가 있어요. return objective는 이해했어요. 수익률이 적어도 목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return objective죠. 그러면 risk objective는 뭐니? 이거는 위험이 어떤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위험의 범위를 갖다가 딱 정한 겁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위험이 나오면 안 된다. 그게 이제 risk objective예요. return objective와 risk objective. 이 말 이해됐나요? 자, 공부했던 것 중에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옛날에 레벨 2에서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X축에는 뭔가 위험을 썼어요.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 이게 리턴이고 얘가 리스크입니다. 이거 Y축에서는 어떤 게 좋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겠죠. 리스크는요? 작은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efficient frontier를 그릴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리턴 오브젝티브가 적어도 얘가 허들이에요. 얘는 넘어서야 돼요. 이게 리턴 오브젝티브죠. 최저 수익률 얼마 이상은 나와야 된다. 포트폴리오에서. 그 다음에 리스크는 말이죠. 얘도 허들입니다. 이건 넘어서면 안 된다.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맥시멈의 리스크는 얘다. 맥시멈 리스크. 미니멈 수익률은 최소 이거 이상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죠. 어느 거 선택하면 되겠어요? 요 사이 있는 요 사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제가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들입니다. 자, 요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거 하시겠어요? 여기 이제 요즘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 1번이 있고, 요즘에 해당되는 게 2번이 있고, 요즘에 해당되는 게 3번이 있어요. 어느 거 하시겠어요? 아니, 이 중에서는 이게 이제 제일 높여서 이게 제일 좋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용 함수에 따라 달라요. 효용 함수에 따라서. 이런 걸 넣어보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거 높은 거 좋잖아요. 적어도 이 허들은 통과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 허들 안에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다라면, 대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게 좋을까?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이게 좋아. 3번이 좋아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이것만 그냥 넘어서면 뭐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위험이 작은 게 좋지. 나는 1번이 좋아.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좋을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효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효용을 한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효용 함수가 있어요. 효용, 유틸리티라는 게, 자, 이게 기대 수익이 있지. 기대 수익이 높으면 효용도 높아져요. 반면에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높으면 효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지. 기대 수익 마이너스 위험,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기대 수익과 효용은 플러스의 관계고, 위험과 효용은 마이너스의 관계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것도 이야기했어요.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입니까? 위험 선호형입니까? 위험 또는 위험 중립형입니까? 한 번도 그런 거 공부 안 한 건 아니지. 투자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나요?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이죠. 위험한 데 들어가면 갈수록 위험 프리미엄을 자꾸 요구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도 뭐 생각났으니까 말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투자를 할 텐데, 투자를 해서 지금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면 투자 호라이즌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호라이즌이 끝입니다. 페이오프가 있을 거예요. 투자를 했으니까. 자, 이게 50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서튼하게 온다. 나중에 투자 호라이즌 끝나고 나면 50이라는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가 있겠죠. 투자 금액 내가 얼마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있잖아요. 페이오프 50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투자를 또 하게 되면 페이오프가 서튼하진 않지만요. 익스펙테이션으로 기대값으로 50이 나오는 게 있어요. 50. 자,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투자를 했을 때 잘 되면 뭐 한 100쯤 될 거예요. 안 되게 되면 마이너스 50쯤 합시다. 50. 오케이. 이렇게 해서 75가 좋겠네. 75. 이것도 75. 자, 잘 되는 확률이 50%고 안 되는 확률이 50%예요. 근데 기대값은요 75입니다. 얘는 평균을 보게 되면 75 기대값 가지고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투자 금액이 똑같아야 될까요? 그냥 달리 물어볼게요. 똑같은 돈을 줬어요. 똑같은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뭐 다들 생각하는 게 있겠지. 뭐 있을 텐데 대부분이 뭘 생각하겠어요? 이거 질문. 75라는 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75는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100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50 나옵니다. 평균이 있잖아요. 그죠? 75일 뿐이지. 이거는 절대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자, 어느 가시겠어요? 인생 뭐 있나? 그냥 뭐 투자해가지고 이거 되면 뭐 대박 터지는 거고 안 되면은 뭐 그냥 망하는 거지 뭐. 그러실 분 별로 없다니까요. 기대값 딱 보고 있잖아요. 확실한 값과 기대값 보게 되면 이거 하자. 확실한 거 하자. 요렇게 한다고. 이거 절대로 나올 일이 없는 숫자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다 위험 회피행이에요. 이렇게 불확실한 경우가 2개 이상 있게 되면 그거는 위험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나의 경로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경우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위험 회피행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 기대값이 말이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70원 온다면 얘는 한 90원 나와야 돼. 기대값이. 또는 뭐 한 100은 나와야 돼. 그래야만 내가 투자할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기대값과 확실한 값이 동등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투자할 때도 그러면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 누구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이라고요. 그래서 효용도 보게 되면 이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가 있어요. 앞에다 곱하기 람다라는 이 람다를 위험 회피 계수라고 합시다. 자,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위험 회피 계수 값이 커지게 됩니다. 람다 값이 커지게 돼요. 만약에 위험 회피 계수가 빵이 제로예요 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위험 중립입니다.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사람들은 요 위험 회피 계수의 부호 뭐 있겠어요? 양의 값이죠. 이거는 양의 값. 그래서 뭐 0이면 완전히 위험 중립형이 되는 거고 0과 1 사이 값을 가진다 또는 0에서 10 사이 값을 가진다 어떤 뭐 0보다는 큰 양의 값을 가질 텐데 0보다 양의 값을 가져서 얘가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하면 위험에 대한 페널티가 자꾸 주어지게 되고 효용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식의 어떤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요 1번이 주는 효용하고 2번이 주는 효용하고 3번이 주는 효용이 투자자한테 다 다릅니다. 효용 함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효용이 제일 큰 건 뭐니? 그걸 선택하는 게 가장 옵티멀한 거라고요. 투자자한테. 제 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는 리턴 오브젝티브가 있고 그거는 미니멈이에요. 적어도 이거는 돼야 된다는 리턴 오브젝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오브젝티브가 있어요. 이거는 맥시멈이에요. 이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맥시멈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 additional information that provide context to this required return include the investor willingness and ability to tolerate risk.
자, willingness and ability to tolerate risk. 이게 리스크 오브젝티브죠. 이 이상의 위험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리고 the overall goal of investment objective is to discover optimal risk return combination that account for investor constraint and risk tolerance. 그러니까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그 제약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허들과 요 허들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뭘 선택하는 거니 그거는 여러 가지 또 제약 조건에 따라서 야 이런 제약 조건에 따르면 1번은 안 돼. 이런 제약 조건에 따르면 뭐 5번 안 돼. 이렇게 해서 결국 남는 거는 뭐 몇 개가 안 남았어. 그러면 그 중에서 허용함수를 제일 크게 효용이 나오는 게 뭐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should also evaluate liquidity aspect of investment. 자, 여러분이 아직 PWM 같은 걸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질문이야, 질문. 요거 있잖아요. 표준 편차잖아요. 요거는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이 표준 편차 뭐의 표준 편차에 정확히 말하면 투자 수익률의 표준 편차죠. 이건 투자 수익률의 기대값이고 투자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자,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투자를 이만큼 P만큼 투자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가격이 바뀌었나요? 이게 리턴입니다. 그죠? 이 리턴의 표준 편차 이거라고요. 이게 이제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지금 이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위험을요. price risk라고 합니다. price risk. 자, 위험을 뭘로만 정의했다고 지금 여기서 price risk만 정의한 거예요. price risk만.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이것도 제가 뭐 가끔씩 예를 들 때 이야기하는데 혹시 은행 다니시는 분 계세요? 은행의 라이빌리티 뭐예요? 아니면 라이빌리티가 길어요, 짧아요? 만기가. 짧죠. 이거는 short-term liability입니다. 자산은요? long-term이죠. 대출이 주로 뱅킹북에 long-term 대출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의 금리 구조를 한번 볼까요? 금리 구조.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금리 구조 어때요? 금리 구조는 upward sloping,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자금 조달 비용, 장기로 운용하니까 운용 수익. 만약에 이게 이제 운용하는 자산이 오직 대출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이만큼의 스프레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profitability죠. 수익성이라고요.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거하고 여기 나오는 거 간격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넓혀야죠. 간격을 넓혀야 수익성이 자꾸 커진다고요. 근데 장기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넓혀서 간격을 넓혀버리게 되면 무슨 리스크가 커집니까? 얘는 short-term liability니까 금방 돈 갚아야 돼요. 그런데 장기로 대출에 묶어놓게 되면 돈이 빨리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Y축에서의 수익성은 높아지게 되지만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liquidity risk, 유동성 위험이 커지게 돼요. 이게 막 커지게 됩니다. 자, profitability, 수익성하고 유동성하고는요, 서로 상충관계가 있어요. 상충관계. 이말 이해되셨나? 근데 우리는 다 지금까지 위험을 뭘로만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 운용 수익의 변동성, 수익의 변동성, 수익률의 표준 편차, 이것만이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운용 수익의 표준 편차,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다음에 이제 뭘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거는요. 그러면 리쿼드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게 빠져 있잖아요. 리쿼드 리스크 위험의 척도에. 자, 그래서 이런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요 모델링을 할 때 고려가 되지만 리쿼드 리스크는 모델링에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제약 조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비유동성 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한 비중은 얼마 이내로 제한한다.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뭔가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침을 잘 이해되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밑에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should also evaluate the liquidity aspect of investment. 그래서 이거는 liquidity라는 거는 눈으로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눈으로 확 드러나요. 계산을 하게 되면. 근데 리퀴디티는요, 이거는 되게 좀 애매하고 판단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수익률의 표준 편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포트폴리오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건 이거는요, 따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요. 이런 게. 자, 그래서 특히나 an allocation that has a relatively high number of illiquid assets will make it difficult to fund obligations during period of market stress. 유동성 떨어지는 자산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 가지고 있다가 그 유동성이라는 거는 언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냐면 시장이 노멀할 때는 유동성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나 저거나 다 잘 팔린다고요. 근데 시장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가치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노멀한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마켓 디스트레스가 오는 경우에는 일리퀴드 에셋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처분해서 빠져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드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한 유동성 요소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제약 조건에 들어가요. 제약 조건. 그리고 in addition to liquid risk, risks to consider include the volatility risk and the risk of selling at worst possible time. 이 volatility risk, 여기서 말하는 volatility는요. 시장 변동성이에요. 시장 변동성. 시장이 얼마나 업 앤 다운 변동성이 있는 거니 그 다음에 또 the risk of selling at worst possible time. 이게 이렇다고요. 자, 뭐 이거 전통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뭐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고객들 상대하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은 자, 시장에서 우리가 저평가된 주식을 잘 벌근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니 개별 종목들을 갖다 있잖아요. 저평가된 것을 잘 발견해서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우리가 있다. 오케이? 오, 좋아요. 자, 그거는 종목 선택 능력이 있으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 능력으로 내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 시장이 적정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가르친 사람들 중에 몇 명 뭐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에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이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뭐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뭘 모델링을 해서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이 뭐니?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제가 물었더니 하여튼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데 리스크 관리 기본 원칙은 분산 투자야. 하나의 바스켓에 계란 다 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전 탁 반문을 하면서 아니 분산 투자 왜 하십니까? 올라갈 것만 살면 되지. 올라갈 것만 사면 되지. 뭐하러 분산 투자 하나요? 괜히 분산 투자했다가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가 내려가게 되면 말짱꽝이잖아요. 근데 왜 분산 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잘 올라가는 것만 하면 되지. 오야, 그런 줄 몰랐네. 미안해.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못 번 이유는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구나.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만 했다면 내가 돈 올라가는 것만 쪽지게처럼 곤란했을 때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구나.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게으름뱅이들이구나. 분산 투자 주장했던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게. 분산 투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분산 투자는 동일한 기대 수익률이 있는 자산이 있으면 그 하나만 하지 말고 분산해라. 이런 뜻이고,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 하나만 하지 말고 그것도 분산해라.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얘는 막무가내로 분산하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산 투자의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우리가 고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평가된 자산에서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투자는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있어요. 진시 황제처럼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 내에 저평가된 자산이 제 위치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야, 이게 저평가됐구나. 모두가 사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 줘야 돼요. 물론 나는 그거 미리 사야 되고 남들이 사기 전에. 근데 그 저평가 자산 하나에다가 몰빵 투자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보고 이거 언제 이제나 저제나 얘가 언제 올라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좋은 방법 뭐겠어요? 그러면 저평가된 자산 하나만 사지 말고 그것도 분산 투자하자. 당신이 믿는 저평가된 자산이 있다면 그것도 분산 투자하자. 거기도 분산 투자의 원리는 다 있다고요. 하물며 저평가된 자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나?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다. 저평가와 고평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시장이 판단해 주는 거지 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 이 저평가된지 아닌지 고평가된지를 다 잘 모르겠고 나는 저평가됐다고 믿지만 시장은 그렇게 믿지 않게 되면 절대로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는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이제 분산 투자. 하나만 투자하는 게 이렇게 분산 투자해 놓자. 됐어요. 개별 종목 선택 능력이 제대로 없거나 또는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하자고요? 분산 투자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혹시나 나는 언제 주가가 올라가고 언제 주가가 내려갈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런 시장이라고 믿는 분. 아니 이 시장이 말이죠.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다.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알게 되면 뭐 앞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겠어요. 어디?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은 마켓 타이밍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 마켓 타이밍도 사실은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마켓 타이밍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시장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진짜 소가 수익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 종목 선택을 내가 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을 잘해서 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닙니다.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 수 있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게 되면. 자, 종목 기준으로는 분산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켓 타이밍도 할 줄 모르면 그냥 시간으로 분산하세요, 시간으로. 꾸준히 사시라고요, 꾸준히. 그래서 롱텀으로 가자, 장기적으로 가자. 그게 자산 배분을 하면서 롱텀 하자. 이겁니다. 정말 이해되셨나요? 하나만 사지 말고 여러 개 분산 투자해서 한 다음에 장기 투자하자니까요. 장기 투자를.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본 원칙.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뭔가 성과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걸 굉장히 검증된 자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장기적 성과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을 때 있잖아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장기 투자 스탠스를 안 벗어나고요. 계속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근데 그렇게 견디지 않고 뭔가 시장에 볼러타일한 시장이 왔을 때 투매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인고의 시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려요. 그때가 손에 다 보고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게 The risk of selling at worst possible time.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타이밍에서 내가 셀링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거 내가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길게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이라 해야 돼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지? 아니 위험한 시기에 내가 만약에 매도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가격으로 매도하시겠습니까? 높은 가격으로 매도되겠습니까? 낮은 가격으로 매도되겠습니까?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도된다고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갈 수 있는 에셋 알로케이션 그리고 분산한 걸로 해서 분산을 하되 롱텀으로 갈 수 있는 에셋 알로케이션 그게 답이라고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Rights and Responsibility 봅시다. Rights and Responsibility에도 옆에 제목 옆에 괄호를 하고요. 거기는 앞에서 제가 이제 Investment Objective는 Investment Approach 또는 Asset Allocation Approach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Objective를 보고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쓸 건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Rights and Responsibility는 얘는 Implementation Approach예요. 어떻게 실행할까 얘기야. implementation approach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right과 responsibility. 자,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 이건데요. 이 implementation approach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passive한 것도 있고 active한 것도 있고 두 개 있습니다.
패시브하게 운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액티브하게 운용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 주식에다가 60%, 채권에다가 40% 투자하면 된다라고 자산 배분이 딱 끝났어요. 주식에다 60%, 채권에 40%. 근데 이 펀드 매니저한테 나 6대4로 너 투자 운용하라고 했더니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주식에다가 70%, 채권에다 30%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애초에 만들어진 자산 배분하고는 다르게 웨이트를 가지고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액티브 운용하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right, 그 responsibility. 그걸 줘야만이 액티브하게 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사 또 6대4라 하라고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60대40으로 할 텐데 나한테 주어진 60대40은 뭐 A, B, C, D라는 주식이 들어있는 주식으로 60%,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채권으로 또 40% 하라고 했는데 저는 주식을 A, B, C, D로 하지 않고요. 다른 걸로 할게요. 그냥 D, E, F, G로 넣겠습니다. 단 60% 비중을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종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종목을. 무슨 말이 되시나요? 그런 것들도 액티브하게 하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그래서 그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것도 권리가 주어져야, 권한이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하는 거는 너한테 아무런 권한 안 줘.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은 패시브하게 가는 거고, 액티브하게 하는 거는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대신에 뭐는 있는 거냐면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초과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죠. 자, investment governance assist with allocat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an investment program. 그래서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investment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이제 권한과 책임을 그 운용자에다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줄 거니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패시브하게 운용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액티브하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넘어가서 그 밑에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investment policy statement 보세요. IPS. 이 IPS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옛날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봅시다. 얘는 그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얘는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옆에다 그냥 다큐멘테이션을 써놓으세요. 이걸 문서화 시켜야 되는 거다. Effective investment program begins with a well-developed investment policy statement.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려고 하게 되면 잘 다큐멘테이션 되어 있는 IP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IPS에 대해서는 나중에 Private Wealth Management하고 Institutional Investor에서 다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trategic Asset,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합니다. Strategic Asset Allocation. 자, Strategic Asset Allocation 옆에다가, 이것도 괄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Optimal Weight 하고요. 그 다음에 Rebalancing. 기준 정리죠. 자, 주식과 채권에다가 6대4로 하자라고 했잖아요.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60만 원 주식 사고 그 다음에 채권을 40만 원 샀습니다. 그 다음날 되게 되면 60대40으로 유지되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60대40으로 유지되고 있을 리가 없지. 주가가 매날 거고 채권의 가격이 바뀔 테니까 그 다음날 되게 되면 바로 비중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6대4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니 그건 아니고 일정한 범위를 줘서 그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리밸런싱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리밸런싱을 하자. 이런 데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이런 기준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사이 있을 때는 리밸런싱 안 한다.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리밸런싱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게 Strategic Asset Allocation입니다. 한번 보세요. Investment committee, which is the highest level of governance structure, will typically approve a strategic asset allocation decision.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갖다가 이제 사무국이라든지 밑에서 뭐 그 기획 운용하는 투자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자산 배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오게 되면 그럼 인베스트먼트 투자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승인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자산 배분 해서 갑시다라고. 그리고 거기 마지막 문장 보시면 In addition to approving asset allocation, good governance should also specify rebalancing decision and responsibility. 자, 리밸런싱을 언제 하는 거니? 어떤 기준으로 할 거니? 이런 것도 다 이게는 정의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리포팅 프레임워크 봅시다. 리포팅 프레임워크는 벤치마크, 이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면 잘했니 못했니를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 평가는 벤치마크는 뭘 보고 평가를 할 거니? 이런 것들 갖다 미리 사전에 정의가 돼야죠.
So reporting framework allows stakeholder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investment, the guideline compliance, and the investment programs progress toward achieving its stated goals and objective. 그러니까 이것도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는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는 이제 그런 걸 뭐 해야 되는데 요거 나중에 여러분이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과 관련된 거는 따로 공부할 과목이 있어요.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되게 이 리포팅 프레임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게 벤치마크를 뭘로 정할 거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벤치마크를 뭘 써야 되는 거니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거 여러분 공부하시게 될 테니까 그때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오디트 때로는 이제 제대로 우리 투자 실행 구조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오디팅도 해야죠. 감사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사후 감사의 이야기인데. Independent third party should audit the effectiveness of a governance structure, policies and procedure. 그러니까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역할과 롤과 리스폰시빌리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팔리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위임 정결 규정처럼요,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뭐 이런 걸 나중에 제대로 지켰는지를 갖다 오디팅을 합니다. 자, 거기서 이거 하나 봅시다. 둘의 다섯 번째 줄에서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aims to minimize decision reversal risk, which is the risk of reversing investment decision at the worst possible time. 자, 좀 효과적인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는요, 이런 위험을 aim to minimize, 이런 위험을 반드시 줄여야 되는데, 그 줄여야 되는 위험이라는 게 decision reversal risk. 최초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잖아. 그렇게 자산 배분을 했잖아. 가다가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최초에 우리가 의사결정했던 걸 뒤집어서 이거 다 팔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롱텀으로 안 가는 거예요. 롱텀으로. 롱텀 에셋 알로케이션 이렇게 가자라고 했고 그게 최적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뭔가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걸 확 뒤집어가지고 이거 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this action helps the investment program survive unexpected period of market stress. 이렇게 거버넌스 오디트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액션이 말이죠. 굉장히 위험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갖다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거쳐가는데 이 오디트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규정을 그대로 지켰니 안 지켰니 그걸 갖다 계속해서 검증을 한다고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뭐 간단해요. 이거 되게 워디합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이코노믹 밸런스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쉴게요.